사업을 하시거나 특정 기업에 투자를 좀 고려 중이시라면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분명 뉴스에서는 사상 최대 이익이라고 막 나오는데 주변에서는 그 회사가 곧 망할 거라는 소문이 돌고 대체 이 이익이라는 숫자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시작점이에요. 이 재무제표에 딱 찍힌 순이익이라는 단어는 사실 되게 교묘한 가면을 쓰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가면이요? 네. 오늘은 그 가면을 벗겨내고 기업의 진짜 건강 생태를 진단하는 약간 탐정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오, 탐정이라니 흥미로운데요? 그럼 우리의 수사 도구는 뭔가요? 우리에겐 세 가지 강력한 수사 도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돈의 지문을 추적하는 현금 흐름표. 돈의 지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의 순수한 체력을 측정하는 에비타. 영어로는 이비타라고 하죠. 아, 에비터. 네. 그리고 마지막은 팔수록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밝혀내는 공헌이익입니다. 이 세 가지 도구만 잘 활용해도 숫자 뒤에 숨은 진실에 훨씬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수사 도구부터 꺼내보죠. 돈의 흐름을 쫓는다는 현금 흐름표 말인데요. 사실 손익계산서에서 이익 보고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굳이 이 현금의 흐름까지 따로 봐야 하는지 아직은 잘 와닿지가 않네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바로 거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시거든요. 회계상 이익하고 내 주머니 속 현금이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1억 원어치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다고 해보죠. 네. 그럼 회계장부에는 매출 1억, 이익 발생 이렇게 기록할 수 있지만 제 통장에는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받을 돈인 거죠, 아직은. 맞아요. 회사가 흑자인데도 망하는 이른바 흑자 도산이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거고요. 아, 이익은 약속이고 현금은 진짜 돈이다. 이런 말이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사업 결정에서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결정적일 때가 많죠. 자료에 나온 김 부장님 사례를 한번 볼까요? 네네. 퇴직금 3억 원을 손해준 김 부장님이 10억 원짜리 상가를 사고 싶어 해요. 7억 원이 부족하죠? 7억이요? 크네요. 그렇죠. 이때 김 부장님 머릿속에는 이 상가에서 월세가 얼마 나올까? 이 이익 계산보다 당장 7억 원을 어디서 구하지라는 현금 문제가 훨씬 더 시급해요. 아, 그렇죠. 당장 계약금을 치러야 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김 부장님은 임차인한테 보증금 2억 원을 미리 받고 은행에서 상가를 담보로 5억 원의 대출받아서 현금 7억을 마련해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사업이라는 게 결국 이런 현금 퍼즐을 맞추는 게임과도 같다는 거죠. 이익 계산은 그 다음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현금 흐름표는 회사가 이 현금 퍼즐을 어떻게 맞추고 있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지도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들어보니까 모든 현금이 다 똑같은 현금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정확해요. 바로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돈의 출처, 그러니까 돈의 족보를 세 가지로 나눠서 보여줘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족보요? 네. 첫째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에요. 이건 기업의 본업, 그러니까 물건 팔고 서비스 제공해서 벌어들인 피 같은 돈이죠. 김 부장님 상가로 치면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 수입 같은 거예요. 아, 네네. 여기가 플러스인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렇죠. 본업이니까.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에요. 미래의 돈을 벌기 위해 공장을 짓거나 기계를 사는 것처럼 돈을 쓰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죠. 아, 돈을 쓰는 거니까. 네, 물론 가지고 있던 건물을 팔면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인데 사업에 필요한 돈을 외부에서 끌어오거나 아니면 빚을 갚는 활동이에요. 아, 김 부장님 사례에서는 대출금이랑 보증금이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맞습니다. 대출 받으면 플러스, 빚을 갚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김 부장님이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5억,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 2억은 모두 재무활동으로 들어온 현금이에요. 아, 이제 그림이 그려지네요. 이 세 가지의 플러스 마이너스 조합을 보면 회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딱 짐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영업활동은 플러스인데 투자활동이 마이너스라면 본업으로 번 돈을 미래를 위해 착실하게 재투자하는 아주 건강한 회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우량 기업의 모습이죠. 반대로 영업활동은 마이너스인데 재무활동이 큰 플러스라면 어떨까요? 본업에서는 돈을 까먹고 있는데 은행 대출이나 투자 유치로 겨우 버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겠네요.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좀 불안한데요. 스타트업이 아니라면 위험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세 가지 현금 흐름의 조합을 보면 회사가 성장 가도를 달리는 유망주인지 아니면 비주로 연명하는 시한부 환자인지 그 속사정을 꽤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현금 흐름표 하나만 제대로 봐도 정말 많은 이야기가 보이는군요. 자, 그럼 첫 번째 수사 도구로 돈의 흐름을 파악했으니 두 번째 도구로 넘어가 보죠. 현금 흐름을 보니 회사가 영업으로 돈을 잘 버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회사의 사업 자체가 가진 순수한 현금 창출 능력, 그러니까 뭐 자금 조달 방식이나 세금 같은 외부 요인을 싹 걷어낸 진짜 체력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에비타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에비타는 기업 인수합병, M&A 시장에서 몸값을 계산할 때 거의 반드시 사용되는 개념이에요. 이걸 이해하려면 감가상각비라는 친구를 먼저 만나야 합니다. 감가상각비, 회계 배울 때 항상 나오는 어려운 단어 중 하나죠. 어렵지 않아요. 제가 사업을 하려고 300만 원짜리 최신형 노트북을 샀다고 해볼게요. 이 300만 원을 구매한 첫 해 전부 비용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해 이익은 확 줄고 그 다음 해부터는 이익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겠네요? 바로 그거죠. 이건 현실에 왜곡하는 거잖아요. 노트북은 3년을 쓸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회계에서는 이 노트북의 사용기간, 예를 들어 3년 동안 100만 원씩 나눠서 비용으로 처리해요. 이게 바로 감가상각비예요. 아, 여기서 핵심은 두 번째 해부터는 장부의 비용 100만 원이라고 기록은 되지만 실제로 제 주머니에서 현금 100만 원이 나간 건 아니라는 점이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새로 산 맥북 가격을 보고 한숨 쉬었더니 저희 회계팀에서 3년에 걸쳐 상각되는 거라 괜찮다고 위로해 주더라고요. 이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네요. 하하, 바로 그거예요. 에비타, 이비타는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의 약자인데요. 우리말로 풀면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를 빼기 전 이익이라는 뜻이에요. 빼기 전 이익? 네, 즉 방금 말한 감가상각비처럼 실제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나 이자나 세금처럼 회사의 영업 능력과 직접 관련 없는 것들을 다시 더해서 이 회사가 순수하게 영업으로 현금을 얼마나 벌어들이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인 거죠. 알겠습니다. 사업의 체력을 본다는 건데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자나 세금은 실제로 내야 하는 돈이잖아요. 그걸 무시하고 봐도 정말 괜찮은 건가요? 너무 장밋빛으로만 회사를 보게 되는 위험은 없나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바로 그게 에비타의 함정이자 어두운 면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런던 베이글 뮤지엄을 인수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요즘 제일 핫한 가게죠. 이전 주인이 빚이 많아서 이자를 얼마나 냈는지는 저와는 상관없는 정보죠. 저는 오직 이 가게가 빵을 팔아서 얼마의 현금을 벌 수 있는지 그 본질적인 힘만 궁금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에비타는 아주 유용해요. 다른 재무 구조를 가진 회사들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거군요. 맞아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도 있어요. 특히 매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비를 교체해야 하는 제조업이나 통신사 같은 회사들, 이런 곳들은 감가상각비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회사들은 에비타로는 돈을 잘 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만큼 현금을 계속 쏟아부어 낡은 기계를 바꿔야만 사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에비타의 숫자만 믿고 투자했다가는 끊임없이 돈 먹는 하마에 투자하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와, 그렇군요. 에비타가 기업의 본질적인 현금 창출력을 보여주는 좋은 도구이지만 동시에 현실의 비연을 잠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착시 효과를 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역시 도구는 사용하기 나름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들은 에비타랑 함께 실제 설비 투자에 얼마나 돈을 썼는지, 캐펙스라고 하죠. 그걸 반드시 함께 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기업의 큰 그림을 보는 두 가지 렌즈를 손에 넣었네요. 현금 흐름표로 돈의 출처와 흐름을 보고 에비타로 사업의 순수한 체력을 가늠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죠.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차례인데요. 네. 전체적으로는 적자인데 과연 이 장사를 계속해야 할까?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주는 마지막 도구가 바로 공헌이익이라고요? 네, 공헌이익은 손익계산서에는 드러나지 않는 경영자들의 비밀 무기 같은 개념이에요. 이걸 이해하려면 비용을 두 종류로 나눠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바로 고정비와 변동비죠. 고정비는 월세처럼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똑같이 나가는 돈. 변동비는 자료비처럼 많이 팔수록 같이 늘어나는 돈. 맞죠? 완벽해요. 자료에 나온 떡볶이 가게 비유로 바로 들어가 보죠. 떡볶이 한 그릇 가격이 3,000원, 한 그릇 만드는데 드는 떡, 고추장 같은 변동비가 1,000원. 네. 그리고 가게 월세 같은 고정비가 매달 1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상황이 그려지네요. 이 가게는 떡볶이 한 그릇을 팔 때마다 얼마가 남을까요? 3,000원에서 재료비 1,000원을 뺐으니까 2,000원이 남네요. 바로 그 2,000원이 공헌이익이에요. 말 그대로 떡볶이 한 그릇이 고정비 100만 원을 메우는데 2,000원만큼 공헌한다는 뜻이죠. 공헌한다. 네. 자, 여기서 질문. 지금 가게 전체적으로는 월세 때문에 적자예요. 이때 손님 한 명이 들어와서 떡볶이를 시키면 이 주문을 받는 게 나을까요?
안 받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받아야죠. 안 팔면 그냥 손해지만 한 그릇이라도 팔면 그 손해를 2,000원만큼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공원이 이익이군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손님이 한 명도 없으면 월세 100만 원을 고스란히 손해보지만 한 그릇을 팔면 손실이 99만 8천 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공원이익의 핵심이에요. 당장의 전체 이익이 아니라 추가적인 판매 하나가 우리에게 이득을 주는지 손해를 주는지를 판단하게 해주는 거죠. 자료를 보니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초기에 엄청난 적자를 내면서도 항상 우리는 공원이익 흑자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던 게 바로 이 때문이었군요. 바로 그거예요. 시장이 아주 중요한 신호를 보낸 거죠. 전체 손익계산서상으로는 물류센터 짓고 서버 늘리느라 막대한 고정비 때문에 적자입니다. 하지만 주문 한 건 처리할 때마다 저희에게 돈이 남는 구조는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주문이 계속 늘어나서 이 고정비의 산만 넘으면 저희는 폭발적인 이익을 내는 회사로 변신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와, 정말 설득력 있네요. 반대로 공원이익이 마이너스인 회사라면 그건 팔면 팔수록 손해가 더 커지는 구조라는 뜻이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겠고요. 그렇죠. 그런 사업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경영자들은 이 공원이익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요. 예를 들어 쿠팡이라면 어떻게 공원이익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일단 상품을 더 싸게 사오거나 포장재를 더 저렴한 걸로 바꾸고 배송 경로를 최적화해서 유류비를 아끼는, 그러니까 변동비를 줄이는 방법이 있겠네요. 아니면 멤버십 가격을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매출을 늘리는 거죠. 완벽합니다. 그렇게 개별 주문 단위의 수익성을 개선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거대한 고정비를 넘어서는 이익을 만들어내는 시점이 오게 되는 거죠. 오늘 정말 흥미롭네요. 순이익이라는 단 하나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 진실을 가리고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현금 흐름, 에비타, 공원이익. 오늘 우리가 배운 세 가지 렌즈로 기업을 보니 이제 적자나 흑자라는 단어만으로는 절대 회사를 판단할 수 없겠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숫자를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그 숫자가 놓인 맥락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개념은 그 맥락을 읽어내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되어줄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께도 오늘 배운 내용을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네, 다음에 어떤 기업이 사상 최대 적자라는 뉴스를 접했을 때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이 회사는 제품 하나를 팔 때마다 손해를 보는 구조라서 적자인가? 즉, 마이너스 공원이익인가? 아니면 미래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지금 막대한 투자를 하느라 고정비 부담 때문에 적자인가? 진짜 이야기는 항상 헤드라인이 아닌 그 숫자의 맥락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